제1장 30년 만에 귀환, 복수의 서곡. 30년 전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으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설이 빨갛던 시어머니 최명희의 손이 며느리 김아윤의 머리채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최명희의 눈에는 순간 공포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내 딸 하윤이는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30년 만에 마주한 이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처절하게 계획된 나의 복수극이었다. 내 이름은 이서현. 올해 68이다. 30년 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였다. 매일 밤 술에 취한 남편 김진태의 주먹질에 시달렸고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내연녀였던 최명희의 모욕적인 언사와 냉대를 견뎌내야 했다. 그 지옥 같은 시절 내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것은 갓난아이였던 어린 딸 하윤이뿐이었다. 넌 영원히 이 집에서 사라져. 하윤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날 밤 남편 김진태와 최명희는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막대한 토지 문서를 빼앗고 나를 맨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최명희는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그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교활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나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괴롭혀왔다. 어린 딸 하윤이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그들은 야비하게도 내 딸을 인질로 삼았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시 나타나면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협박에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꼭 다시 돌아올게. 하윤아, 엄마가 꼭 너를 찾으러, 너를 구하러 다시 돌아올게.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내 딸 하윤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로 건너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 악착같이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리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아시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내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내 딸 하윤이를 잊지 않았다. 멀리서 그림자처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미술대회 수상, 대학교 입학, 그리고 첫 직장 출근까지 하윤이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 대표님, 김아윤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입니다. 내 비서이자 유일한 한국 내 정보원 역할을 하는 한은영 실장의 전화를 받은 것은 약 한 달 전이었다. 은영이는 한국에서 내 눈과 귀가 되어 하윤이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게는 친동생과도 같은 존재였다. 누구와 결혼한다고 하던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박씨 가문의 차남 박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촉망받는 젊은 건축 설계사로 성품도 온화하고 착실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박씨 가문이라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씨 가문은 다름 아닌 최명희의 남편 박 회장의 가문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 딸 하윤이가 30년 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나는 그날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나의 힘과 재력이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에 도착한 나는 가장 먼저 은영 씨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하윤이의 결혼식 사진 몇 장을 건네주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윤이는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옆에 선 신랑 박지훈은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사진 한쪽 구석에서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명희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뱀처럼 교활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윤이는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인 최명희 여사가 며느리를 몹시 구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윤 씨가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박 씨 가문의 체면을 내세워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30년 전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이제 내 딸 하윤이가 똑같이 겪고 있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은영 씨, 하윤이네 집 주소 좀 알아봐 주게. 그리고 내일 당장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겠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30년 만에 내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하윤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혹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을 내 딸이 갑자기 나타난 나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국 나는 하윤이의 남편인 박지훈의 건축 설계에 관심이 있는 해외 사업가, 글로벌 아트 재단 이사장 유니스 리라는 가짜 신분으로 하윤이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다. 우선은 딸아이의 곁에서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최명희가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복수의 칼날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휘둘러야 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길고도 잔인한 복수의 서곡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가면 뒤에 눈물, 위태로운 동거. 안녕하십니까? 김하윤 선생님.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유니스리라고 합니다. 글로벌 아트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드린 대로 남편분이신 박지훈 건축가님의 최근 설계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는 최대한 우아하고 세련된 사업가의 모습으로 하윤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꿈에도 그리던 내 딸 하윤이가 눈앞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해 있었다. 맑고 깊은 눈빛, 부드러운 말투, 심지어 커피를 따르는 섬세한 손짓까지도 젊은 시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도 곧 도착할 겁니다. 하윤이는 긴장한 듯 했지만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커피를 마셨다. 나는
하윤이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니. 30년 동안 사진으로만, 멀리서 그림자처럼만 지켜봐야 했던 내 딸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니. 혹시 시어머님께서는 안 계신가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리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물었다. 최명희. 그 여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 내 질문에 하윤이의 표정이 순간 서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으셔서 오전에 잠시 외출하셨습니다. 아마 저녁 늦게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윤이의 남편 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한 여인의 모습에 나는 숨을 죽여야 했다. 최명희였다. 30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바로 그 악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서 있었다. 어머, 지훈아, 손님이 와 계셨구나.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니? 최명희는 마치 내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어머니, 친구분들과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하윤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그 약속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말이다. 마침 지훈이 퇴근 시간도 되었고 해서 같이 장이나 봐서 들어오려고 했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니? 최명희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3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오만하고 냉정하며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오신 유니스 리 이사장님이세요. 제 남편 건축 설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하윤이가 황급히 나를 소개했다. 그러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최명희는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내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전쟁터였다. 최명희는 시종일관 하윤이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윤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이 반찬은 간이 왜 이 모양이니 맛이 하나도 없네. 내가 늘 뭐라고 했지.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 넌 아직도 멀었어. 라며 트집을 잡았고, 하윤이의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 박씨 가문 며느리가 고작 중학교 미술, 나부랭이 선생이나 하고 다니다니.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당장 그만두고 애나 빨리 가질 생각이나 해라며 면박을 주었다. 하윤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남편 박지훈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명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30년 전 무기력하게 최명희에게 휘둘리던 내 남편 김진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 전 내가 당했던 그 끔찍한 학대와 모욕이 지금 내 딸에게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제3자, 사업가 유니스리 가면을 쓰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업상 논의를
핑계로 하윤이네 집을 자주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최명희가 하윤이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가혹해졌고 하윤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어느 날은 최명희가 하윤이가 밤새워 그린 그림을 보고는 이런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에 시간 낭비할 시간에 살림이나 똑바로 배워 라며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는 하윤이와 조금씩 가까워지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윤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어떤 이모라는 분이 자신을 맡아 키워주었다고 했다. 그 이모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최명희가 꾸며낸 또 다른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잠시 다른 친척에게 맡겨졌던 것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하윤이가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사장님, 혹시 제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느 날 하윤이가 수줍은 표정으로 나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경화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그중 유독 내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윤이를 데리고 자주 갔었던 추억이 깃든 한강공원의 모습이었다. 이 그림은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아주 희미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아주 따뜻하고 행복했던 느낌만 남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윤이는 나를, 자신의 친어머니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아주 희미한 조각일지라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와의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30년 동안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나는 하윤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하윤이는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나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지옥 같은 현실 속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제3장 폭발 직전의 분노 그리고 충격적인 재회. 그날 이후 이서현은 최명희의 악행을 막고 딸 김하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은영 실장을 통해 최명희와 박씨 가문 그리고 과거 남편 김진태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재산 증식 과정, 탈세,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30년 동안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사실상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다름없었다. 이소연은 하윤이네 집을 방문하는 횟수를 더욱 늘렸다. 때로는 사업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핑계로, 때로는 하윤이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는 하윤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모녀간의 정을 조금씩 쌓아나갔고 동시에 최명희의 만행에 대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최명희의 하윤이에 대한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하윤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폭언을 퍼붓는 것을 넘어 하윤이 아끼는 물건들을 부수거나 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지훈은 여전히 어머니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했고 하윤이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소연은 하윤이네 집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최명희의 고함 소리와 함께 하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서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거실에서 그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최명희가 하윤이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하윤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호요식하며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해서 내 재산을 빼돌리려 들어 내년이 감히 최명희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가 쏟아져 나왔다. 어머님, 아파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하윤이는 애원했지만 최명희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그 순간 이서연의 안에서 지난 3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딸을 향한 애끓는 모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소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최명희는 깜짝 놀라 하윤이의 머리채를 놓았다. 그녀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지며 이소연을 향했다. 유니스리, 당신이 왜 여기에? 남의 집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오. 가정사라고.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30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딸에게까지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려는 거냐고 이서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최명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신 설마 유혁. 얼굴이 달라져서 그리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기에 그녀는 이소연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 나다. 당신과 내 남편 김진태가 모든 것을 빼앗고 내쫓았던 바로 그 이소연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학대하고 있는 저 아이는 바로 내 딸 김하윤이다. 이소연의 외침에 하윤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눈빛으로 그녀와 최명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장님? 어머니라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와 아내의 엉망이 된 모습, 그리고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한 듯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최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하윤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이소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하윤이가 5살 때 한강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이소연과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하윤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윤아, 이 사진 기억나니? 네가 5살 때 엄마랑 같이 한강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야. 그날 네가 처음으로 솜사탕을 먹고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이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자는 분명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유니스리 이사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희미하지만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던 엄마의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함께 불렀던 노래. 이게 어떻게...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최명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 여자 말을 믿지 마라. 하윤아, 내 어머니는 없어. 오래전에 죽었다고.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하윤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중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대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까지. 지난 30년 동안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모아온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지? 최명희 씨, 이서연이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하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훈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윤아, 내가 10살 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것도 거짓말이다. 네 아버지는 최명희 이 여자와 함께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빼앗고 나를 내쫓았어. 그리고 너를 인질로 삼아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했지. 최명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훈아,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우리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게 하지 마. 하지만 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이서연, 그리고 아내 하윤을 번갈아 바라보며 진실을 갈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최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서현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30년 전 남편 김진태와 최명희가 함께 찍힌 사진과 그녀의 친정 땅 문서 복사본이었다. 이 땅, 지금 당신들 박씨 가문의 본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내 친정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온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땅이지. 최명희,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당신과 내 남편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지. 최명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제발 그만해. 하윤이는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섰다. 박지훈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이게 다 정말 사실입니까? 최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다. 30년 만에 딸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하윤아, 엄마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어. 하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다. 그러면 대체 왜 30년 동안이나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에 이서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었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너를 지킬 힘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먼저 힘을 키우기로 결심했던 거다. 너를 안전하게 되찾아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그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보며
네가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단다. 그 순간 하윤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모녀는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제사장 흔들리는 가문, 그리고 갈등의 심화, 박지호는 어머니 최명희의 침묵과 아내 김하윤의 눈물, 그리고 처음 만난 장모 이서현의 분노 설인 절규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파렴치한 악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머니, 이게 다 정말 사실입니까? 아버지께서 장모님께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셨다는 것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명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혹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서현은 그런 최명희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최명희 씨, 당신은 내 딸 하윤이에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왜 그랬습니까? 당신 딸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당신과 내 남편이 저지른 추악한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마침내 최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건 다 하윤이를 위해서였어. 어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보다는 차라리 죽었다고 믿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거짓말.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을 뿐이야. 하윤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들이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지. 두 여자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면 우리 박씨 가문은 장모님과 하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 곁을 지킬게요. 하윤이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서현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 그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소현과 최명희, 단둘만이 남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명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이전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서연 씨,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우리 박씨 가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포 대신
오만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명희 씨, 당신의 죽은 남편과 내 남편 김진태가 함께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 기록, 탈세 증거,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당신들이 나를 협박하고 내쫓았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까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건 불가능해. 그 녹음 테이프는 분명 그래요. 당신들이 없앴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 박씨 가문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최명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대체 뭐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 딸 하윤이를 온전히 되찾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증거들을 공개한다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요. 내 아들 지훈이와 손주들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요. 최명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요. 최명희 씨, 당신들이 내 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뿐이요. 이서현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고 있었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과 딸 하윤이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 사이에서 그때 최명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이서연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 가문만은 내 아들 지훈이와 손주들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소. 그러니 제발 그 아이들만은. 이서현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자신이 똑같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 딸을 돌려달라고 빌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최명희는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던가. 일어나시오. 최명희 씨, 나는 당신처럼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은 아니오. 최명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소. 우선 하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당신 입으로 직접 밝히시오. 당신과 당신 남편, 그리고 내 남편 김진태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리고 하윤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최명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장남 박상훈과 함께 내 사무실로 찾아오시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테니까. 최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회장, 아니, 내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 이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당연한 업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장남, 박상훈, 박씨 가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는 바로 그 두 사람이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하시오. 최명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다. 알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소. 이서연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최명희를 돌아보았다. 최명희 씨, 나는 3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소. 당신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는 그날만을 꿈꿔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당신을 보니 복수심보다는 슬픔과 연민이 더 크게 느껴지는군요. 우리 모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 최명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뿐이었다. 이서연은 그런 그녀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아직 딸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편이었으니까. 하윤아, 이번에는 엄마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한다. 이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제5장 흔들리는 제국,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방역. 그날 밤 이서연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임시거처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온 후 딸 김하윤의 곁을 맴돌며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은밀하게 마련해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딸이 있는 곳, 그리고 최명희와 박씨 가문이 들이운 검은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다. 하윤이의 혼란스러워하던 눈빛, 정말 제 어머니신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아프게 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한은영 실장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은영은 이서연이 한국에 돌아온 이후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모든 계획을 돕고 있는 유일한 신복이었다. 괜찮아요, 은영씨. 그저 하윤이가 걱정될 뿐이에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대표님, 하윤 씨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니었다면 하윤 씨는 평생 최명희 그 여자 밑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분명 하윤 씨도 대표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은영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최명희와 박씨 가문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최명희의 장남 박상훈이 이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꼭 빼닮아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냉철하고 계산적인 남자였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 신뢰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상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예리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소연은 그를 넓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다.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우리 박씨 가문의 일에 외부인이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외부인이라고요. 박상훈 씨,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내 딸 하윤이의 일이 어떻게 박씨 가문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이소연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얼마를 원하시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우리 가문을 뒤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소연은 차갑게 웃었다. 박상훈 씨, 당신 어머니는 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증거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돈으로 나를 회유하려 하다니 당신은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군요.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이를 악물더니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지요. 당신의 회사, 리 글로벌 트레이딩에 대해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약 10년 전쯤인가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전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현지 정부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그 일은 아주 은밀하게 처리되었고 완벽하게 덮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박상훈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소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상훈은 놓치지 않았다. 모르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이소연 대표님, 2015년 5월 싱가포르 항만청 부국장에게 건넨 100만 달러짜리 수표, 그리고 그 대가로 따낸 독점 무역 계약, 저희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당신이 지난 30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성공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신 회사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당신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겠죠. 박상훈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이소연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가진 우리 박씨 가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즉시 파기하고 당신 딸 김하윤을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그 어떤 형태로도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영원히 침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박상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소연 씨, 당신 딸과의 관계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다.
놀랍게도 그것은 박지훈이었다. 형,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다. 박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네가 왜 여기에? 형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짐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형 몰래 뒤따라온 거야. 어머니께서는 장모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싶어 하시는데 형은 아직도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지훈은 이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라는 호칭에 박상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지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다니. 지훈은 단호한 표정으로 형을 마주 보았다. 그래, 형. 나는 이제 이서연 대표님을 내 아내 하윤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나의 장모님으로 인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형이 지금 장모님을 협박하려는 그 가짜는 증거라는 것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지훈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보였다. 어젯밤 형 서재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했지. 형이 장모님을 협박하기 위해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더군. 실제로 그런 뇌물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모든 것이 형이 꾸며낸 거짓이었지. 박상훈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이 감히 내 컴퓨터를 뒤져. 형, 이제 그만해. 우리 박씨 가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죄를 지었어. 더 이상의 잘못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거야. 박상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패배감과 함께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가문이 장모님과 하윤이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닐세, 지훈 군, 오히려 나는 자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 자네 덕분에 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니 말일세. 이서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윤이가 장모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장모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져 왔다.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위에게 그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딸 하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엄마, 저예요. 하윤이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엄마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명희가 쓰러졌다니.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제육장 병상의 참회, 그리고 뜻밖의 열쇠. 물론이지. 하윤아,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이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박지훈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 한쪽에서 하윤이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고, 지훈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하윤아, 괜찮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서연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아까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119를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침통한 표정으로 응급실에서 나왔다. 장모님, 어머니께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명희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자신과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했던 여자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위인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위중한 상태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들 앞에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최명희 환자 보호자분들 되십니까?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최명희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지훈과 하윤을 바라보았다. 나 혼자 들어가 보겠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최명희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하고 약해 보였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끼를 내뿜던 그 눈빛은 이제 생기를 잃고 흐릿해져 있었다. 와줘서 고맙소. 이서연 씨. 최명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서연은 말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최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소. 30년 전 내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그리고 박상훈 내 큰아들이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소연의 눈이 커졌다. 박상훈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요? 그게 무슨... 그 아이는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아이요. 당신이 가진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명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욕심과 집착이 결국 내 아들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오. 최명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조심하시오. 이서연 씨. 그리고 미안하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오. 그 순간 최명희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이소영과 지훈은 병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이서현은 최명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곱씹었다.
박상훈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그리고 그녀가 건넨 그 사죄의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계략일까? 한참 후에야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 들어갔고 하윤이는 이서연의 곁에 남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아버님 일도 그렇고 시어머님까지. 이서연은 딸의 손을 마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 너는 그저 네 자신과 아이들만 생각하렴. 그때 지훈이 다급한 표정으로 병실에서 나왔다. 장모님 어머니께서 장모님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이 내민 것은 작고 낡은 열쇠 하나였다. 이게 뭐냐? 어머니 말씀으로는 우리 집 서재 뒤편, 오래된 그림 액자 뒤에 비밀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그 금고 열쇠라고. 그 안에 박 씨 가문의 모든 비밀과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그걸 꼭 확인해 보시라고. 이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명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교묘하게 짜인 함정의 일부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박씨 가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제7장 비밀 금고. 그리고 30년 만의 진실. 최명희가 건넨 낡은 열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서현과 김하윤 그리고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최명희의 집으로 향했다. 박상훈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기에 한은영 실장과 김 탐정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행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지훈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최명희의 서재로 들어섰다. 서재 한쪽 벽에는 고풍스러운 풍경화 액자가 걸려 있었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드러냈다. 액자 뒤편에는 예상대로 낡은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이 금고가 우리 집안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어머니가 건넨 열쇠를 받아 이서현에게 건넸다. 이서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열쇠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서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가죽 바인더와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박씨 가문 비자금 내역기라고 적힌 두툼한 바인더였다. 지훈이 그것을 꺼내 펼치자 지난 30여 년간 박씨 가문이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온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탈세, 횡령, 뇌물 공여, 그들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추악한 방법으로 쌓아 올려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이서현은 다른 서류 뭉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녀의 남편 김진태와 최명희의 아버지 박 회장이
주고받았던 비밀 계약서와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공모하여 이소연의 친정재산을 가로채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 하윤이 이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과 슬픔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소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하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때 금고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하윤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작은 헝겊 인형, 처음으로 신었던 아기 신발, 유치원 때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 그리고 이소연이 하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작은 은팔찌까지. 이건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은팔찌를 집어들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 생일 선물로 주셨던 팔찌예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소연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명희가 왜 하윤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도 이런 비밀 금고 안에.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물건들을 모아두셨던 걸까요? 하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소연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최명희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또 다른 비밀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때 이소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네, 여보세요. 이소연입니다. 이소연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최명희 환자분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연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소연과 하윤, 지훈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최명희의 모습은 아까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이소연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와줘서 고맙소. 이소연 씨, 금고는 다 확인했어. 네,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윤이의 물건들을. 최명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마지막 참회였어. 당신 딸을, 하윤이를 빼앗은 것에 대한 내 평생의 죄책감. 그래서 그 아이의 모든 순간들을 나라도 간직하고 싶었어. 언젠가 당신이 돌아와서 하윤이를 다시 찾게 될 때, 그때 전해주려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 남편 김진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 하지만 그는 당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지. 나도 처음에는 그와 함께 당신을 속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어. 최명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 역시 김진태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윤이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이유도 어쩌면 하윤이의 얼굴에서 이소연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원아, 아니 하윤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최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윤이는 울면서 최명희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최명희의 손에서 힘이 빠지더니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최명희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30년 동안 얽히고 설켰던 악연과 오해가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30년 동안 응어리졌던 복수심 대신 용서와 연민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명희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박상우는 모든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구속된 상태였고 박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홀로 지켰다. 이서연과 김하윤도 말없이 그의 곁을 함께했다. 한때는 원수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과 함께 서로를 향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이서연은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 씨 가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박상훈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최명희가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불법적으로 증식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회에 환원될 것이며 이서현과 김혜윤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이서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는 허무하게 끝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왔던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이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저 지훈 씨와 함께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이서연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하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윤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옆에 선지훈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지난날의 무기력함 대신 아내와 장모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서연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제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툰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지우는 장모님인 이서연을 깍듯이 모셨고 하윤이는 어머니 곁에서 못다한 효도를 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이서연 역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인 민서와
준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윤이는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하여 리 글로벌 트레이딩의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함께 어머니를 닮은 강인함과 현명함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지훈 역시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건축가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하윤이가 그토록 바라던 첫 개인전을 열게 되는 날이 왔다. 전시회의 주제는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과 시련,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들로 승화시켜냈다. 전시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윤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해 주었다. 이서현은 딸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특히 전시회 가장 중앙에 걸린 한 점의 그림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 그림은 한강 공원을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하윤이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30년 전 행복했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머니, 이 그림의 제목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어느새 다가온 하윤이가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영원히요. 이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다. 전시회가 끝나고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서현이 가장 좋아하는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던 중 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장모님, 이건 저희 부부가 장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하윤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아름다운 비취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엄마, 이 목걸이가 엄마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받아주실 거죠?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의 길고 외로운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더 이상 악몽도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언제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30년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발걸음과 함께